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예비고일 과정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에 어떤 것들 진행할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1월 5일에 일요일 아침에 다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시간표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강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문학 개념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최신 수능 기출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학 작품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학 개념어를 공부한다는 건 이제 국어 기초랑 관련한 것들이고, 이제 수능 기출을 공부한다는 거는 수능적인 사고를 좀 공부해 본다는 뜻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가 새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새 교과서 주요 작품을 선점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목적들, 꼭 필요한 국어 기초, 그리고 기본적인 수능적 사고, 그 다음에 바뀌는 교과서에 대한 대응,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체 문학 어떻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음, 작년 수능이죠. 올해 치러진 수능 말고 작년 수능이에요. 그래서 작년 수능 오답률 1인데요. 언어 매체 선택자 기준으로 35%가 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소설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탓한 이유, 밝힌 생각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잘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어봤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것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냐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꼭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면 그걸 무조건 표면화,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항 설계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탓한 이유 밝힌 생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자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수행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문항이 설계되어 있죠. 가끔가다 문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문제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우 분명하죠. 뭐 실제로 수능 문제 레벨 정도 되면 문학에서의 불분명성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로 얘기한 것들은 표면화에 대한 거니까 표면화한 말이 있는 대화를 찾아가지고 답을 고른 친구들한테 웃어줬던 문제였어요. 같은 이유로 이거 34번 문제 같은 게 과거에 출제됐었던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정답률이 44%가 나왔었거든요. 역시나 2024학년도 수능 오답률 5위 문제인데 정답이 4번이었는데 삶에서 느낀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랑스러움이라는 것은 조금 긍정인식에 가까운데 이게 재심은 나예요. 그래서 재심은 나에서 야인생애라는 말은 자기가 벼슬을 못한 것에 대한 인식을 얘기를 하겠죠. 가끔 우리가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정치권에서 약간 떠나 있는 경우에 야인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뭐 할 수밖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보기에서 뭐뭐 할 수밖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거거든요. 내가 A를 하고 싶었는데
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인식에 가깝죠. 근데 선지 표현에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선지 표현에서는 자랑스러움을 얘기했고 긍정인식이니까 서로 알맞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는 사실 큰 틀에서 문학적 감이라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요소들이고 본인이 기준점이 되는 보기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신뢰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문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문학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실제로 문학 지문에는 불분명한 정보와 분명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섞여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헤어지는 상황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그동안 즐거웠어?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이때 이 남성의 감정을 100% 완벽하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남성과 그 여성이 한티역 스타벅스에서 만났다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티역 스타벅스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되게 불분명한 정보예요. 누가 봐도 참인 정보예요. 그쵸? 누가 봐도 참인 정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지문은 되게 분명한 정보랑 불분명한 정보가 섞여 있게 마련인데, 근데 실제로 시험에 문항과 선지는 분명한 정보 기반이라는 거죠.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문학 공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은 문학 작품을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문학 텍스트에서 시험의 문항이나 선지로 나올 만한 정보의 선별과 판별을 하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정보의 선별과 판별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분명한 정보보다는 분명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글을 읽게끔 훈련시키는 수업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방식의 문학 공부는 중학교 때까지 만약에 학원을 계속 보내셨다면은 다소 다른 방법이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왜 자꾸 문학에서 정답률이 30%나 40%대의 문제가 수능에 자꾸 출제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심지어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학 문제는 정답률 기준으로 봤을 때 40%대 정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체 이런 문제 나오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정보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자꾸 불분명한 정보랑 분명한 정보를 같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기가 읽어냈던 중요하다고 잘못 생각했던 불분명한 정보들이 판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문학 공부해도 나아지는지도 모르겠다. 문제 풀어도 납득하지 못하겠다. 엄마 오늘은 감이 안 좋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체 그러면 겨울에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알겠는데 대체 어느 정도 하면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서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중학교 기준으로 완벽한 최상위권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최상위권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가진 시간 자원을 최대한 국어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학년 내신을 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거의 대부분 원래 극상위권 친구들이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같은 거는 거의 완성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반해서 국어가 완성이 안 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나머지 과목들은 매우 훌륭한데 반해서 국어 점수가 좀 처지는 상위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 극상위권과 극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을 나누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얼추 100에 수렴했는데 국어만 처지는 상위권, 아니면은 겨울에 국어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완성을 만들어가서 균등하게 상위권을 유지하는 극상위권, 딱 그냥 이런 차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국어는 또 특이한 게 나머지 과목을 거의 못하는데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국어에 대한 노력이 너무 각별해서 나머지 과목은 점수가 좀 그런데 국어만 1등급인 친구도 전교에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전교생이 계속 줄어들어서 1등급 파스가 줄어드는 것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특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펼치지 못하면 약간은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최상위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과목과의 균형을 고려하셔야 돼요. 여기서 균형을 고려하라는 말씀은 국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과목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국어 학습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국어 학습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과목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첫 시험에서 무조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확률은 조금 희박합니다. 예비 과정에선 되게 희망찬 얘기만 해드려야 되는데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3년짜리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짜리 공부에서 시작 지점에 학습의 균형이 얼마만큼 완성되게 학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3년 공부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과목에 치우친 공부만 안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좀 약속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학생 관리라든지 상담들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해요. 그래서 평일에 시간을 조금만 내셔서 오시면은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선생님과 함께 클리닉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특장점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도무지 클리닉 시간 못 맞추겠는데 꼭 좀 와서 공부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학생을 1대1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제가 직접 영상을 보시고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러이러한 발전 단계에 있고 향후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소상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없게 겨울 강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자신 있게 준비를 해서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수업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그냥 펜이랑 학생 정신만 차려가지고 강의실에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다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